평균 13,500리터의 공기가 코를 통해 사람의 몸속으로 드나드는데요. 그런데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 코 속이 청결해야 합니다. 최근 이 질환 때문에 코가 꽉 막혀 있는 분들 많으시다고 하네요. 숨기를 막는 답답한 질환, 축농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이비인 후과의 김동원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좀 추워지면서 여기저기 킁킁 소리가 많이 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염과 축농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비염이나 축농증을 방치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연 치유 되는 건가요? 네, 감기 같으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푹 쉬시고 물도 많이 마시시고 하시면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저절로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기가 특히 코감기가 계속되다가 2차적인 감염, 세균 감염이 되게 되면 콧물 색깔도 변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게 2차 감염이 돼서 축농증 상태로 가게 되면 그냥 지켜본다고 시간이 흐른다고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방치했다가 다른 합병증, 코는 눈하고 가깝고 머리하고 가까워서 그런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를 빨리 받으시는 것이 여러 가지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얼굴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곳이 바로 코입니다. 얼굴에 입체감을 부여하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이 코가 아무리 예쁘게 생겨도 자꾸 킁킁거리거나 하게 되면 비호감이 될 수가 있죠. 네. 쉴 새 없이 흐르는 콧물과 기침까지 축농증의 진실, 여러분은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전문가의 선택, 축농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OX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코딱지를 먹으면 면역력이 높아진다. 어떻습니까? 예, X입니다. 네. 예, 작년에 코딱지를 먹으면 면역이 좋아진다는 그런 논문이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 많은 언론에도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코딱지가 생기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우리 공기 중에 있는 많은 노폐물이나 세균 그런 것들이 코로 들어오게 되면 1차로 방어하는 방어선이 코입니다. 코고 특히 우리 콧물, 그다음에 코털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들을 방어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뭉쳐진 것이 코딱지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는 세균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떼서 먹으면 거기 있는 세균도 우리 몸으로 들어올 텐데 그 코딱지를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의 면역이 좋아지거나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코를 자꾸 흡입으로 인해서 여기 손에 많은 세균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 코 점막에 상처를 내고 코딱지를 떼는 과정에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딱지가 우리 몸에 좋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 없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코딱지 모아놓으신 분은 버려야 되겠습니다. 네, 면역력은 높아지지 않는 걸로. 네네. 그렇다면 이건 어떻습니까? 이 축농증 때문에 입안에서 악취가 날 수 있다. 옵니까, X입니까? 예, 입안에서 악취가 나면 저희가 구취라고 얘기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죠. 다른 분들 만날 때 이렇게 대인관계를 하실 때 구취 때문에 이렇게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구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입안이 안 좋아서 또는 치아가 안 좋아서 냄새가 날 수 있고 그다음 코가 안 좋아서 특히 축농증 같은 거 있을 때 입에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축농증 알아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코가 앞으로도 나오지만 뒤로도 많이 넘어가거든요. 저희가 후비루라고 얘기하는데 뒤로 넘어갈 때 입을 벌리면 그 냄새가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렇게 된 콧물에는 어떤 세균들의 작용으로 그런 냄새가 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후비루가 심한 분들, 축농증으로 인해서 특히 많은 코가 뒤로 넘어가는 분들은 입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하는 잔소리 같은데요. 엎드려서 책을 읽으면 축농증이 생길 수 있다. 그럴 것 같기도 한데요. 네, X입니다. 네. 네네. 예전에 어떤 아주 훌륭하신 고등학교 선생님 수업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학생이 이렇게 엎드려 자니까
침을 흘리는 거는 괜찮은데 엎드려 자면 그 학생이 제자가 축농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깨우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선생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사실 엎드려서 잔다고 해서 엎드려서 또는 책을 읽는다고 해서 축농증이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물론 엎드리게 되면 코가 조금 막힐 수는 있지만 엎드리는 자세 때문에 축농증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읽든 물구나무를 서서 읽든 책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하지 네. 책 읽는 자세는 크게 축농증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좀 본격적으로 축농증에 대해서 깊이 알아볼 텐데요. 이 축농증이 부비동염이라고도 불립니다. 어떤 질환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우리는 축농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의학 용어로는 부비동염이라고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축농증이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말 자체는 농이 쌓인다고 해서 이제 축농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사람 얼굴입니다. 보면 밖에서 보면 코만 보이지만 이 얼굴 안쪽에 여러 이렇게 동굴 같은 공기 주머니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광대뼈 안쪽에 가장 큰 두 개의 공기 주머니가 있고 이마에도 있습니다. 눈하고 코 사이에도 작은 방들이 있고 머리 안쪽에 또 방이 있습니다. 이런 공기가 차 있는 구조, 이거를 부비동이라고, 저희 코 주변에 있는 어떤 공간이라고 해서 부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그럼 코와 부비동이 하는 역할이 뭐냐? 지금 여기 스튜디오에도 아주 공기가 좋은데 그런 공조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조기라는 것은 안의 공기를 아주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코가 우리 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공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밖에서 들어온 많은 노폐물, 그게 미세먼지가 됐든 아니면 박테리아가 됐든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물질이 됐든 일단은 코가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콧물이나 코털 같은 것들이 아주 1차 방어선이 돼서 아주 큰 물질, 큰 이물들이 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코는 항상 촉촉하게 적셔져 있는 것이 건강한 상태입니다. 코가 바짝 말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불편하거든요. 네. 그 코가 이래 촉촉하게 적셔질 수 있는 역할, 그것도 코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우리가 차가운 공기를 마시게 되고 지난 여름처럼 40도 가까이 될 때는 뜨거운 공기가 코로 들어오는데 우리 폐에 도착하는 공기는 온도가 항상 일정해야 되거든요. 네. 그 역할을 해주는 것도 코하고 부비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와 부비동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데서 아주 1차적인 아주 공조기의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기만 차 있어야 되는 공간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농이 차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농증이라고 얘기를 하고 많은 분들이 축농증으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축농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급성과 만성,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4주 이내에 치료가 되는 축농증은 저희가 급성 축농증이라고 얘기하고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8주에서 12주 이상 콧물이 나고 그다음에 축농증의 어떤 특징적인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는 경우를 만성 축농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급성 축농증을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만성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제때 치료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댁에서 자녀분들이나 또는 가족분들이 콧물을 흘릴 때 콧물 색깔만 가지고도 이게 무슨 병일까 어느 정도는 이렇게 예측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 색깔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물 같은 콧물, 주르륵 흐르는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콧물이 흐르는 경우를 보실 텐데 그럴 경우에는 아주 감기 초기이거나 아니면 요즘 많죠. 도시에 사시는 분들 특히 우리가 산업화되면서 더 많이 증가하는 병이 알레르기 비염입니다. 알레르기 비염의 특징은 뭐냐면 물 같은 콧물이 흐르는 게 특징이거든요. 네. 그리고 혈관 운동성 비염은 어떤 병이냐 하면 음식을 드실 때 뜨거운 국물을 마시거나 아니면 새벽에 차가운 날 운동하러 나가실 때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혈관 운동성 비염일 경우에는 맑은 콧물이 흐르게 되고 그다음에 색깔이 맑은 색깔이다가 누런 색깔로 변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축농증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감기가 오래돼도 콧물 색깔이 그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분들이 혹시 콧물을 흘리는데 콧물에 보니까 이렇게 약간 핏빛 같은 색깔이 비친다고 보이면 그럴 때는 종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코는 먼지를 걸러주는 필터라고 하셨는데요. 코의 최전선에 포진된 코털이 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는 좀 민망하거든요. 자, 그래도 코털을 뽑으면 절대 안 된다고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전에 어떤 장수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지 마라. 코털을 건드리면 큰일 날 줄 알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실제 사람 코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전에
소개팅 미팅 같은 거 나갔다가 코털이 밖으로 삐져나와 있어서 퇴짜 맞은 친구들이 네네.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 외출하실 때 거울 봤을 때 코털이 나와 있으면 상당히 신경 쓰이셔서 그냥 뽑아버리시는데 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네. 아까 말씀드린 코털도 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뽑아버리시면 코털이 외부에서 침입한 이물질을 막아내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위험할 뿐더러 모낭이라고 있습니다. 코털이 박혀 있는 부분에 손에 있는 세균이 들어가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이 코 앞쪽에 생기는 염증은 상당히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세균이 혈관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내막염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털 뽑았다가 정말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털이 보이면 살짝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죠. 그리고 코털을 제거할 수 있는 기계들이 요즘 많이 네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제거하시는 거는 모르겠는데 코털을 자꾸 뽑아내시는 것은 건강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가위나 코털 제거기로 깊숙하게까지 이 코털을 제거한다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예, 밖에서 보이는 것만 네. 제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생활 속의 꿀팁까지 들었는데요. 네. 그런데 어린이들이 축농증이 생길 경우가 좀 걱정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통계치에 따르면요. 이 축농증 환자 5명 중 1명꼴로 9세 이하 어린이라고 하는데요. 어린이들이 걸릴 경우에는 만성으로 번질 위험도 높고 또 성장에도 참 안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아요. 네, 어른들은 축농증, 비염을 나눠서 얘기를 하거든요. 비염은 코에 생기는 염증이고 축농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비동에 부비동, 생기는 거를 축농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소아들은 축농증과 비염을 구별해서 얘기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비부비동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코하고 이 부비동이 붙어 있습니다. 발달하고 있는 사춘기 때까지 이 부비동이 발달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셨지만 구멍이 어른들은 작지만 소아들은 구멍이 상당히 넓습니다. 부비동에서 코로 연결되는 길이. 그래서 코에 염증이 생기면 당연히 부비동도 같이 이렇게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소아들이 부비동염에 훨씬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소아들이 부비동염이 오면 코가 막혀서 숨쉬기 상당히 힘들어 하거든요. 보셨겠지만 그렇게 되면 수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밤에 소아들이 푹 자야지, 깊은 잠을 자야지 성장 호르몬이 잘 분비가 되거든요. 네. 근데 코가 막히면 애들이 깊은 잠을 못 자죠. 자꾸 뒤척이게 되고 깨게 되고 이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소아 부비동염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얼굴 구조도 바뀔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소아 부비동염은 어른 부비동염보다 더 신경을 써서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아들은 부비동염이 어른에 비해서 잘 낫습니다. 제때 치료만 하면 큰 합병증 없이 잘 낫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되고 사춘기가 될 때까지 소아들은 축농증 수술은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희가 내시경을 넣어서 봤을 때 이미 물혹이 너무나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 수술을 해주지 않으면 얘가 숨을 쉬기 힘들다 이런 판단이 되면 소아들이라도 수술을 해야 되지만 웬만하면 소아들은 약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선 코가 너무 좁고 수술 이후에 관리가 또 상당히 어렵고 그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춘기 때까지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비동염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약물 치료를 하면서 지켜보는 게 소아들한테 훨씬 좋습니다. 약으로는 항생제 그리고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제제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약으로 치료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아들은 잘 낫습니다. 네. 성장기 청소년들 중에서는 일어나서 갑자기 코피를 흘리거나 세수하다가 코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유 없이 코피가 자주 터지면 이 비염이나 축농증이 생길 위험이 높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 걸까요? 예, 코피가 나서 축농증이 생긴다기보다는 네. 비염이나 축농증이 있는 학생들이 또는 어린이들이 코피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농증이 있으면 비염이 있으면 코가 답답하니까 자꾸 손을 대게 되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또 코 안에 염증도 심하게 되니까 축농증 비염이 있는 어떤 아이들이 코피를 호소하면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축농증 치료가 잘 되면 그런 소아들의 코피는 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소아들이 코피 흘리는 가장 많은 이유는 후벼서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데 어른들은 뭐 혈압이 원인이거나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소아들은 대부분 본인이 코를 이렇게 후벼서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코피를 자주 흘리는 애들이 있으면 우선 교육해야 되는 거는 코를 후비면 안 된다는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간혹 가다가 혈관이 점막 밖으로 노출돼 있어서 이렇게 코피가 자주 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학생들은 저희가 소삭술이라는 치료가 있습니다. 그 혈관 부위만 살짝 치료를 해주면
뭐 이렇게 피가 계속 나서 불편해하는 그런 증상들을 저희가 해결해 줄 수 있어서 네. 코안을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맑은 콧물이란 노란 콧물의 구분으로 이 축농증이나 비염, 감기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급성 축농증일 경우를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속적으로 누런 콧물이 나죠. 그 콧물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색깔이 약간 초록색 비슷하게 그렇게 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후비루라고 얘기하는데 코가 자꾸 이렇게 뒤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코가 막히고 말씀드렸듯이 부비동이라는 공기주머니가 있는데 이거는 부비동염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이 광대뼈 안쪽에 있는 공기주머니에 염증이 있으면 이쪽이 아플 수 있습니다. 이마에 염증이 있으면 이마가 아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위에 따라서 이런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 두통, 입냄새, 치통, 기침, 그다음 만성 피로감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급성 축농증의 가장 큰 원인은 감기입니다. 우리가 감기 많이 앓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 감기가 이렇게 만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급성 축농증도 가장 첫 번째 원인은 감기입니다. 감기를 제때 치료하지 않아서 감기가 제때 치료되지 않아서 이렇게 급성 축농증으로 가게 되고 치아가 상악동, 이 광대뼈 안쪽에 있는 공기 주머니하고 위쪽 치아는 붙어 있습니다. 제가 뒤쪽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치아가 안 좋은 경우 충치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에도 축농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비염이 심한 경우에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코가 많이 막히고 콧물이 많이 난 경우에 2차 감염이 돼서 급성 축농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기들 같으면 코에 뭐 넣고 온 애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일 많이 넣는 건 비비탄입니다. 요즘도 총알이요? 예, 총알, 네, 네. 비비 장난감 총알, 그다음에 지우개, 뭐 심지어는 과자 뭐 다 넣고 오는데 한쪽 코에서 콧물이 계속 날 경우에는 보통은 축농증이 생기면 양쪽 코에서 콧물이 나거든요. 그런데 아기가 한쪽 코에서만 계속 콧물이 난다고 하면 이런 코에 집어넣은 어떤 이물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이렇게 코감기나 알레르기 비염을 앓게 되면 이렇게 멀쩡하던 점막이 붓게 됩니다. 점막이 붓게 되면 이 나오는 길이 좁아지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콧물을 1리터 정도 정상적으로 누구나 1리터 정도 코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걸 못 느끼는 이유는 우리가 알아서 삼키는 겁니다. 삼키는 건데 코가 나온다, 코가 뒤로 넘어간다 이렇게 많이 느낄 때는 그거보다 더 많이 콧물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그건 염증 때문일 수도 있고 알러지, 알레르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많은 콧물, 여기를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오는 콧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부어버리면 길이 막히는 거죠. 길이 막히면 나오지를 못해서 안에 고이게 되고 우리 물도 고이면 안 좋잖아요. 그것처럼 그렇죠. 이렇게 부비동 안에 이런 농들이 고이게 되면 2차 감염에 아주 좋은 배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감염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들을 유발하는 급성 축농증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아까 콧물 색깔로 이렇게 몇 가지 병을 감별할 수 있는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감별해야 되는 거는 감기하고 급성 축농증하고 또 한 가지는 알레르기 비염하고 급성 축농증하고를 여러분들이 감별하실 수 있으면 네. 일상생활 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감기하고 급성 축농증의 차이는 감기 걸려보셔서 아시죠? 오한이 들고 열감이 있고 온몸에 근육통이 있고 힘들죠. 생활이 그런 어떤 전신 증상이 있으면 급성 축농증보다는 감기일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급성 축농증은 미열은 날 수 있지만 38도, 39도를 넘어가는 고열은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고열이 있으면 또 감기일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알레르기 비염과 급성 축농증의 차이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콧물의 양상이 다릅니다. 아까 색깔로도 구별을 했지만 알레르기 비염 같으면 물 같은 콧물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고 급성 축농증 같으면 아주 뻑뻑하고 누런 콧물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알레르기 비염은 4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4가지 증상이 있는데 재채기, 콧물, 코막힘, 가려움증 요런 게 있거든요. 근데 급성 축농증 같으면 가렵거나 그런 재채기가 심하거나 그런 증상들은 그래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 증상을 갖고도 지금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고생하는지 급성 축농증인지 감별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알레르기 비염은 또 새벽에 증상이 심합니다. 새벽에 증상이 심하고 가족들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급성 축농증은 축농증에 걸린 사람만 그렇지만 알레르기 비염은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비슷한 증상을 어떤 계절 환절기나 봄, 가을이면 가을 호소한다면 급성 축농증보다는 알레르기 비염일 가능성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시도를 했었죠. 동전을 코에 넣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교수님 어때요? 동전을 넣어서 코를 확장하는 거 이거 안 좋은 습관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넣어보니까 500원짜리까지는 네, 들어가던데. 네네. 어쩌다 그걸 해보신 거죠? 네. 아니요, 얼마짜리까지 들어가나 친구들하고 한번 예전에 해본 적이 그렇지요. 있는데 네. 예,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소아들이 코에 이물을 많이 넣고 온다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동전을 코에 넣고 오면 특히 소아들 같으면 협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꺼내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근데 계속 꺼내면 꺼낼수록 동전은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아까 비비탄 같은 아주 동그란 물질들도 그런데 자꾸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코에서 더 뒤로 넘어가면 기도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그걸 빼기가 상당히 힘들고 위험할 수 있죠. 호흡하는 네. 부분이.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해서 꺼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장난으로라도 코에 네. 뭘 넣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귀도 마찬가지고 코도 마찬가지고 이물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물질을 넣는 것은 좋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축농증의 진단과 치료 어떻게 되는지 PPT를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치원에서 어린이들이 의사 선생님 그리라고 얘기하면 이거를 꼭 그리거든요. 네. 이거는 그런 사실을 이비인후과에서만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콧구멍, 귓구멍을 보려면 빛을 반사시켜서 구멍 안쪽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서 예전에 이걸 반사경으로 썼던 거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내시경 훨씬 크게 보이고 훨씬 밝게 보이고 너무나 좋은 내시경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지금 이거 제가 쓰던 이 헤드미러는 아마 박물관에 가야지 보실 수 있을 정도로 네. 그렇게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여쭤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의 말을 통해서 저희가 한 7, 80%는 진단을 할 수 있거든요. 콧물 색깔이 어떠신지, 어떤 증상이 있으신지를 여쭤보고 문진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진단을 하고 그다음은 말씀드렸던 이런 내시경을 통해서 코 속을 들여다보고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뭐 엑스레이 같은 사진을 찍어서 확인을 할 수도 있고 약을 써도 잘 낫지 않는 콧물이 계속될 경우에는 그 콧물 속에 어떤 세균이 자라는지 균 검사를 해서 항생제를 저희가 바꾸기도 합니다. 코 내시경을 통해서 코 안을 들여다보면 급성 축농증 환자분들은 이렇게 누런 콧물이 이 뒤로 넘어가는 것 또는 앞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이게 엑스레이 사진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오른쪽이고 이게 왼쪽인데 차이를 아실 수 있겠죠. 네. 이 정도의 지금 농이 차 있는 겁니다. 이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은 괜찮은데 좌측에는 이렇게 농이 차 있어서 급성 축농증 상태이라는 것을 그냥 간단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CT는 꼭 필요하신 경우에만 촬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급성 부비동염, 급성 축농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CT가 꼭 필요하지는 않거든요. CT를 꼭 필요한 경우는 그 급성 축농증으로 해서 눈이나 머리 쪽에 이렇게 합병증이 의심이 되는 경우나 아니면 약물 치료를 아무리 해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 안쪽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찍을 수 있고 종양이 의심이 되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CT를 찍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급성 축농증 진단을 위해서 CT를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급성 축농증의 가장 좋은 치료는 항생제입니다. 세균이 원인이 돼서 생긴 병이기 때문에 항생제 예전에는 항생제가 없을 때는 이 병 때문에도 고생을 많이 했겠죠. 그런데 항생제가 개발되어 있어서 지금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항생제를 치료하면 급성 축농증은 어느 정도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스프레이 제제도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코가 너무 많이 부어서 저 뒤쪽까지 약이 닿지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혈관 수축제라고 점막을 수축시키는 약을 저희가 먹는 약도 있고 뿌리는 약도 있는데 그런데 그 혈관 수축제는 조심해서 쓰셔야 됩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시면서 매일 뿌리시는 어르신들이 있는데 그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네. 혈관 수축제는 전신에 작용할 수가 있고 혈관 수축제를 너무 오래 쓰시면 오히려 더 나쁜 비염으로 갈 수가 있어서 약을 써도 듣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뿌렸을 때 금방 시원해진다고 해서 계속 뿌리시면 오히려 더 큰 병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혈관 수축제 스프레이는 장기간 사용하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좋은 거는 식염수 세척입니다. 뒷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저녁에 퇴근해서 오셔서 또는 하루 일을 마치신 다음에 코 안을 식염수로 깨끗하게 씻어내시면 낮에 코로 들어왔던 여러 가지 나쁜 물질들이 씻겨 나가기 때문에 코에서 생기는 뭐 비염이나 축농증 여러 가지 병들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코를 씻는 것, 식염수 세척이 상당히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급성 축농증을 제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게 되면 이런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비동이 상당히 중요한 구조물하고 가까이 붙어 있거든요. 우선 머리하고 가까이 붙어 있고 눈하고 가까이 붙어 있고 치아하고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 빨리 오셔서 빨리 치료를 하니까 이런 합병증을 저희가 보기 힘든데 예전 같으면 여기 생긴 축농증이 더 진행을 해서 머리로 가게 되면 뇌막염이 될 수가 있고
눈으로 가게 되면 눈이 이렇게 부어서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눈에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또는 부비동염을 축농증을 제때 치료하지 않으셔서 오히려 치아 쪽으로 내려가서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축농증을 제때 치료하시는 것들이 하는 것이 이런 합병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축농증 치료 과정에서는 코를 잘 푸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흥하고 세게 풀면 시원할 것 같지만 오히려 코나 귀가 너무 아플 때가 있거든요. 자, 막힌 코 어떻게 하면 잘 뚫리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옆에서 다른 사람이 코 풀 때 옆에 있어 보시면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네네. 엄청 코를 세게 푸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분들 옆에서 볼 때마다 저는 간이철럼 내려앉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코를 풀 때 압력이 실제보다 엄청 셉니다. 네. 그래서 제 환자 중에 한 분 코를 세게 푸신 다음에 눈이 튀어나와서 오신 분이 실제로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눈을 둘러싸고 있는 뼈가 상당히 얇습니다. 얇고 어릴 때 한번 다친 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본인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코를 세게 풀게 되면 그 압력이 갈 데가 없죠. 네.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가서 눈이 이렇게 일부 조금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잘 났습니다. 그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정도로 코를 세게 푸는 게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네. 코를 푸는 거는 좋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입학할 때 여기 손수건 달아주셨죠. 코 풀라고 했는 거고 그렇죠. 어릴 때 막 소매로 이렇게 풀고 했던 기억들이 휴지가 없어서 주머니에 목 풀고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코를 푸는 거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고여 있으면 코도 막힐 뿐더러 거기서 세균 감염이 될 수 있어서 코를 빼주는 거는 좋지만 코를 너무 세게 푸는 것은 다른 어떤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코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압력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세게 푸시는 거는 좀 좋지 않고 풀려면 입을 좀 벌리고 푸시면 좀 낫습니다. 입을 약간 벌리고 코를 풀면 압력이 입으로 조금 나올 수 네. 있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다 닫고 이렇게 풀면 딴 데로 갈 데가 없다는 얘기죠. 귀로 가면 귀가 멍멍해집니다. 그래서 귀에도 그냥 중이염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코를 세게 풀지 마시고 푸실 거면 입을 조금 벌리고 푸시는 게 좋겠고 풀면 상당히 많은 양은 다시 들어갑니다. 부비동 아까 보여드렸죠. 네. 거기 고여있던 코가 나와 있는데 흥 풀게 되면 밖으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다시 일로 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조금 힘드시겠지만 뒤로 이렇게 넘겨서 입으로 뱉어내시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지만 뒤로 삼켜서 입으로 뱉어내는 건 좋은데 삼키는 건 좋지 않습니다. 콧물이 이미 누런 색깔로 바뀌었다고 하면 거기 세균이 이미 감염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 감염이 돼 있는 코를 뒤로 넘겨서 자꾸 삼키시게 되면 다른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코는 너무 세게 풀지 마시고 뒤로 넘겨서 입으로 뱉어내시는 게 더 좋고 코를 꼭 세게 푸셔야 된다면 입을 약간 벌려서 압력이 좀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